이 크레타 섬에 그 네, 미노타우로스 얘기 기억나죠? 네. 그 크레타 섬에 이 그 유적이 발견됐는데 크노소스 지역에 있는 그 이제 그 유적이었는데 궁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노소스 지역에서 발견된 궁전이라서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한 얘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그 서사시에 나와 있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전설 속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존재했을까? 근데 굉장히 호메로스가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존재했을지도 몰라라고만 추측하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크레타 문명의 뭐 미노타우로스라든지 그 미노타우로스가 갇혀있던 미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00년대 초반에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크노수스 지역에 궁전이 발견되는데 그 아래 지하에 진짜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미로 같은 그런 굉장히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그런 공간이 등장을 했어요. 예. 이게 물론 일리아스의 그 크노스 저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진짜 크레타의 그런 이야기일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여기서 아마 어떤 그런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궁전에 가봤더니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황소와 관련된 소를 그려놓은 벽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신화 배울 때 계속 배웠지만 계속 소가 많이 등장하죠. 제우스가 그 에우로페를 꼬시기 위해서 소로 변신하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바다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크레타에 도착해가지고 제우스랑 에우로페랑 사랑을 나눠가지고 미노스를 낳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미노스 왕이 그 포세이돈으로부터 제물로 바치라고 선물로 받은 것도 뭐였어요? 소였죠, 소. 근데 저 미노스 왕이 그 소, 하얀 예쁜 소를 제물로 바쳤나요? 다른 소로 바꿔치겠죠. 그러다가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소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 크레타 지역에서는 소를 숭배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크노소스 궁전 벽화에 이 황소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이 크노소스 궁전 벽화로 대표되는 크레타 섬의 이제 그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뭐가 떠오르죠? 미노타우로스가 떠오르죠? 그 미노타우로스를 누가 죽였죠? 테세우스가 이제 그리스에서 넘어와가지고 크레타 지역에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크레타 문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럼 이제 그 문명, 지중해, 에게해 주변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문명은 그 테세우스가 있던 아테네가 아니었고, 그 아테네 옆에 있던 미케네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요. 이 미케네 시조가 누구였죠? 페르세우스였죠? 네. 메두사의 목을 쳐서 무기로 가지고 다녔던. 그리고 페르세우의 후손 중에서 누구랑 누가 등장했어요? 아가 멤논과 아가멤논의 동생 누구? 나중에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메넬라오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발칸반도 지역, 그 에게해 지역에서 이 미케네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이 가면은 황금 가면인데 실제로 미케네 그 도시국 폴리스가 있던 지역에서 발굴된 황금 가면이에요. 자, 이 가면의 주인공은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구? 아가멤논. 근데 이게 진짜 그 기원전 16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아가멤논의 얼굴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다만 그 역사학자들이 미케네 지역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한 발굴이었기 때문에 이 황금 가면의 주인공을 아마 아가멤논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때려 박는 거예요. 실제로 아가멤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죠. 아마 이게 이제 그 죽은 사람 얼굴 본 뜨는 거를 데드 마스크라고 하는데 아마 당시 미케네에서 어떤 뛰어난 지도자나 지배자의 얼굴 이런 것들을 죽은 다음에 이제 잠들어 있듯이 눈 감고 있는 그런 얼굴을 본 떠가지고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해요. 황금 가면이죠. 자, 한동안 이 미케네 문명이 잘 나갔는데 미케네 문명에 도전장을 내민 그 도시국가가 어디였어요? 트로이였죠? 네. 트로이의 왕자가 누구였죠? 헥토르가 있었고 파리스가 있었죠. 자, 이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던 누구랑 사랑에 빠지죠? 헬레네랑 사랑에 빠지죠. 자, 그리고 헬레네를 납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파리스가 그 전에 황금 사과의 주인을 정해주죠. 미의 여신이었던 누구를? 아프로디테를 황금 사과의 주인으로 낙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선물로 줬던 헬레네란 여인. 자, 이 트로이랑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벌이죠. 이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 장군이 누구였죠?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자, 바다의 신 여신 테티스와 인간이었던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파리스에게 화살을 맞죠. 어디에 맞았어요? 뒤꿈치. 불사였지만 여기가 유일한 약점은 여기를 맞아가지고 죽게 되죠. 아킬레우스가 죽고 나서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은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자, 그리스 진영에는 꾀돌이가 있었죠. 지혜로운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당시 그 트로이에 있는 여러 그 산의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커다란 목마를 만든 다음에 이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 들어갔죠. 자, 트로이는 이게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믿고 트로이 목마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랬다가 이 오디세우스가 모두들 다 잠든 틈에 밧줄을 타고 여기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는 트로이를 파괴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중해, 에게해 지역의 에게 문명은 미케네가 한동안 주도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돼요. 네. 여기가 모형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때 봤던 트로이 영화 있죠. 그 트로이 영화를 막 헥토르랑 싸우는 거 봤잖아요.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터키 지역에 전시가 돼 있다 그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한동안 미노타우루스의 크레타 문명, 그러다가 미노타우루스가 죽으면서 자, 그리스 지역의 미케네가 여기서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거기 도전장을 내민 게 트로이라 그랬죠? 이 지금 문명들이 꼽혔던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아이게우스 왕이 빠져 죽었던 바다. 에게해죠. 자, 그래서 요 세 문명들을 우리는 에게 문명이라고 불러요. 무슨 문명? 에게 문명. 자, 미케네가 한동안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이 그리스 북쪽에 살고 있던 우리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부르죠. 문맹이었던 보리스인들이 이 그리스 쪽으로 내려와요. 네, 전쟁 끝나고. 이 도리스인들은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글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글을 몰랐어요. 자, 다시 뒤에 지도로 가서. 자, 이 도리스인들은 도리아인들이라고 불려요. 도리스인이라고도 부르고. 자, 이들은 믿는 거는 강력한 그 무력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힘으로 다 정복을 해버린다. 자, 그게 기원전 12세기의 일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8세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지역, 에게해 지역을 장악을 해요. 춥니? 자, 근데 이들은 글을 잘 몰랐다 그랬죠. 자, 글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힘으로만 그리스 사람들을 지배하고 기록으로 아무것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400년간은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이른바 암흑기예요.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는 그 도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폴리스들이 멸망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 그 그리스 지역에 기원전 8세기 있었던 여러 도시국가, 폴리스라 그랬죠? 그 폴리스들이 약 천여 개가 있었다 그래요. 몇 개? 천여 개. 우리 그리스 그 발칸반도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 어느 땅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덥긴 더 더운데. 강원도랑 비슷하다 그랬죠? 강원도는 평야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죠? 산 넘어 산이에요. 땅도 되게 비좁아요. 그게 그리스 지형이에요. 다만 강원도에 비해서 더 어떻다고요? 날씨가? 더 적도랑 가깝게 되면 덥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그리스 발칸반도 지역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그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여러 그리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최고신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신화를 믿었어요. 자, 근데 우리 제우스 이전에 크로노스가 있었고, 크로노스 이전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랑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었죠. 자,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 자식들을 또 낳죠. 그 자식들을 이제 티탄 거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티탄이 무슨 뜻이냐면 티타이노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자, 우리 저 크로노스 기억나죠?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낫으로 자기 엄마를 괴롭히는 우라노스 하늘의 신 아버지를 어떻게 했죠? 성기를 잘라버렸죠, 낫으로. 그죠? 자, 그렇게 아버지를 제거하고 우라노스가 낳았던 그 자식들이 이제 세상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보통은 그쵸,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데, 자, 우라노스는 그냥 그 이후에 잘린 이후에 그냥 그리스 신화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근데 봐봐. 당시 우라노스에게 대항한 거는 거시기를 자른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어머니 가이아 편을 들어가지고 우라노스를 같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란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그죠? 자, 손을 뻗다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티타이노예요. 티타이노. 그래서 여기서 티탄이란 말이 그러니까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여러 자식들을 이제 티탄 거신들이라고 불렀죠. 예. 그 티탄 여러 신들 중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 프로메테우스는 당시 굉장히 추위에 굶주리고 날 것을 먹어야 돼가지고 고통받던 인간들에게 올림푸스 신전에서 영원히 타오르고 있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죠. 예. 인간에게 뭘 훔쳐다 가져다줬다고요? 불을 훔쳐다가 가져다 줬죠. 자, 이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대가로 제우스에게 고통을 받게 돼요. 어떤 고통을 받게 되죠? 맞아요. 지금 저 조지아라는 나라에 있는 코카서스산 꼭대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묶이게 되죠. 묶인 다음에 매일 아침만 되면은 누가 날라와요? 네, 제우스를 상징하는 새 독수리가 날라오죠. 그 다음 독수리가 이 프로메테우스의 뭐를 쪼아먹죠? 간을 쪼아먹는 형벌을 받게 되죠. 맞아요. 헤라클레스가 그걸 풀어주죠. 자, 근데 아무튼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신이기 때문에 자, 그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고 그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간이 다 없어졌는데도 그 다음날이 되면 간이 다시 어떻게 돼? 재생이 되죠. 그럼 독수리가 또 날라와가지고 이걸 또 쪼아먹는 거죠. 그쵸. 불을 훔쳐다 준 대가. 근데 아무튼 그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이 프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앞이라는 뜻이죠. 네. 그죠? 자, 이 프로라는 뜻이 앞이라는 뜻이고, 뒤에 메테우스라고 하는 거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먼저 아는 사람. 자,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있었죠. 너희 뭐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작가가 들어가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서론을 쓰죠 앞에.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들어가는 말 서론이라고 우리말로는 하고 인트로라고도 하고 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롤로그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로그는 기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나가는 글. 작가가 글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서 뭐 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가는 글을 에필로그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여기서 에피는 나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사람, 앞에 일을. 이 에피메테우스는 동생답게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비슷한 건 아니죠.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거고, 에피메테우스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아는 근데 아무튼 그런 형제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알더라도 아는 게 또 어디예요? 나중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나중에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후회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또 에피메테우스인데, 자, 이 프로메테우스의 자식이 데우칼리온이란 자식이었죠. 아들이었어요. 에피메테우스는 자, 판도라라는 여자 들어봤어요? 판도라의 상자. 예. 원래 인류는 남자밖에 없었어요. 되게 삭막했겠죠.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되다 보면 남자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번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여자를 하나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판도라란 말이에요. 이 판도라가 이 에피메테우스랑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결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휘라라는 딸이에요. 휘라. 자, 데우칼리온과 휘라는 제우스 신을 향해서 열심히 경배를 하면서 제우스 신에게 따박따박 재물을 바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인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이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리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이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착실했기 때문에 제우스가 데우칼리온과 피라만큼은 살려주기로 해요. 네. 인간. 네, 그죠. 자,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제우스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쵸.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랑 비슷한 얘기죠. 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우스가 이제 화가 났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45일 동안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잠기고 세상이 다 멸망했어요. 근데 배를 만들었던 데우칼리온과 피라만큼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났겠죠. 자,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이 다 이제 빠졌어요. 세상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두 부부만 남았단 말이에요. 네, 둘이 이제 부부가 돼요. 맞아요. 자, 근데 당시 자기들 둘 말고는 세상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삭막했죠. 너무 막막해가지고 자, 당시 이제 지혜의 여신 테이아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을 다시 인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테이아 여신이 대지의 여신, 대지의 여신의 뼈를 등 뒤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지의 여신의 뼈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한동안 막막했는데 자, 피라가 떠올린 게 있죠. 자,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면은 가이아잖아요.
가이아는 땅의 여신이죠. 땅의 여신의 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흙 돌멩이였죠, 돌멩이. 자,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자기 어깨 너머로 뭘 던지죠? 돌을 주워서 던지죠. 자, 그랬더니 그 뒤돌아봤더니 그 돌이 떨어진 곳에 인간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돌멩이를 던졌고, 자, 멸망한 세상을 다시 인간으로 채웠다 그래요. 근데 그 데우칼리오가 피라가 돌을 던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랑해가지고 만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헬렌이란 아이였어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헬렌의 수손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그 도시국가, 뭐 미케네, 아테네, 스파르타, 뭐 올리포스 여러 도시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렌의 수손이라고 불렀는데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 헬렌의 수손? 헬레네스. 혹은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리스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이란이랑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를 인도까지 전파를 시키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 영향을 받은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로마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죠. 근데 로마가 결국은 이 그리스 세계를 다 정복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헬라어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을 잘 모르다가 자, 19세기부터 서양 세력들이 막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이랑 막 무역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중국을 땅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전에 모르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서양 사람들은 막 영어를 쓰기도 하고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 언어를 썼겠죠? 그래서 뭐 프랑스, 잉글랜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죠.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네 언어 한자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한자 음을 빌려가지고 외국의 언어들을 표현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차라고 불러요. 음은 무슨 음이에요? 소리음이에요, 소리음. 차는 뭘까, 차? 빌릴 차자예요. 너희 돈 빌리면 돈 빌릴 때 은행에서 돈 빌렸다는 채용증이라는 걸 써주거든요. 차는 무슨 차자라고요? 빌릴 차.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발음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헬라랑 제일 비슷한 중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한자를 비슷한 음을 따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헬라어를 히라버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안 비슷하죠. 근데 히읗 리을은 비슷하죠. 네, 그래서 히라버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나 더 내볼까요? 중국 사람들은 프랑스 발음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를 음차하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줄란서라고 불렀죠. 프랑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줄란서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뭐라고도 불러요? 불어라고도 하죠. 유럽에 도이칠란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거를 독일이라고 불렀죠. 독일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서양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한테 여기 독일이죠? 라고 물어보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네. 저머니 아니면 도이칠란트라고 해도 독일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네. 자, 독일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동양의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어, 호주는 호주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그쵸? 중국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음차해서 비슷하게 그냥 불러댄 거예요. 전혀 비슷하지가 않죠. 네.
소를 한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라사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을 대피했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아라사 공사관으로 대피했다는 뜻이. 그 나선도 러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 이건 좀 비슷하죠. 이태리라고 표현했죠. 스페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서반이라고 불렀어요. 서반. 너희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가르치는 유명한 대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저 청량리에 있죠.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시립대 붙어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라고 부르요. 스페인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서반어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몇 개 더 써볼게요. 잉글랜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영국이라고 불렀죠. 그쵸. 영국 안에 잉글랜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잉글랜드를 이렇게 불렀어요. 영국이라고. 아일랜드는 뭐라고 불렀는지 선생님이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차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통으로 제우스와 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신화를 같이 믿었죠. 자, 이 사람들은 델포이라는 그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델포이에 있던 신전. 이 델포이 신전은 누구를 모시는 신전일까요? 태양의 신? 아폴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자, 이 델포이 신전에 그 신의 어떤 목소리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델포이 신전을 지키고 있는 아폴론 신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 사제는 여자였어요. 원래 그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제우스가 이제 레토라는 다른 여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폴론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헤라가 이 아폴론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라가 아폴론을 괴롭히려고 커다란 뱀 한 마리를 아폴론에게 보내요. 이 뱀이 왕뱀 퀴톤이라는 뱀이에요. 퀴톤. 근데 아폴론이 뭘 잘 쏘죠? 활을 잘 쏘죠. 자, 근데 이 퀴톤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왕뱀. 그 여자 왕뱀이 휘티아였어요. 자, 아폴론이 활을 잘 쐈기 때문에 피톤을 쏴 죽이고 휘티아도 쏴가지고 빈사 상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휘티아는 죽이지는 않고 얘를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휘티아를 자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모시는 신전 델포이 신전을 지키는 사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델포이 신전을 지키는 그 여사제들을 휘티아라고 불렀어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피티아는 아폴론 신의 예언이라든지 아폴론 신이 내렸다는 여러 신탁 이런 것들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당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피티아 사제가 어떤 식으로 보통은 신의 얘기들을 전달해줬을까요? 그래봤자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자, 델포이 신전 주변에 그 프랑스가스가 나오는 이런 뭐랄까 이런 동굴이 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황산가스를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뭐에 빠질까요?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일리아스라든지 오디세이아든지 여기저기 등장하는 그 신탁을 받는 여사제, 피티아의 모습들을 보면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막 어떤 이런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짓거리거든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신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피티아가 짓거렸던 그런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환각 상태에 빠져서 뭐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델포이 신전 주변에 있는 황산가스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아마 내뱉은 얘기였을 것이다 라고들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과학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삼켰다 그랬죠.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자기가 제거한 것처럼 자기 자식이 자기를 제거한다는 신탁을 받고 자, 그 레아 여신과의 낳은 아들 자식들을 다 먹어치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아 여신이 막내만은 먹히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싸가지고 줬죠. 크로노스가 그 돌도 삼켰죠. 자, 그리고 그 막내를 그 크레타 섬의 디온 동굴에서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그게 제우스죠. 제우스가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였던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꾀를 빌려가지고 토하는 약을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한테 먹이죠. 그랬더니 크로노스가 뭘 먼저 토했어요? 제우스 대신에 삼켰던 돌을 먼저 토했죠. 그 돌을 옴팔로스라고 불러요. 이 옴팔로스가 지금도 너희 나중에 그리스 여행 가보면은 그 델포이 신전을 가보게 되면 그 델포이 신전 옆에 뭐랄까 이만한 크기, 네. 요만한 정도 크기의 그 옴팔로스가 델포이 신전 옆에 전시가 돼 있어요. 아,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 사람들이 실제로 크로노스가 토했다는 돌로 믿고 있었는데 이 옴팔로스는 배꼽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꼽이 사람 몸에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죠. 이 옴팔루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 델포이는 곧 어디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델포이 신전은 그 유명한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 이 중턱에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리스에 존재했던 수많은 폴리스들의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산이 있고 산 위에 막 이런 집이 있죠. 이 집이, 그쵸.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신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델포이 신전이 어디 있다고요?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도 따로 따지고 보면 아크로폴리스인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산 중턱, 높은 산 중턱에 있기도 한데, 자, 만약에 적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자, 무장한 그리스 군인들이 이 신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외부의 적들을 이 신전 위에서 막아내는 거예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위기 상황에서는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위에서 막는 습격 역할을 하고 마치 이거 뭐랑 또 비슷해요. 한국사에서 고구려란 나라 들어봤죠? 고구려란 나라 그 구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려. 구려는 성을 뜻해요. 성. 높을 고자에 구려하면 뭐예요? 성이죠. 성. 고구려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들어갈까요? 성. 성은 성인데 어디 위에 쌓아놓은 산성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침략을 그 산성 안에서 막아내는. 그러다가 적이 물러가면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근데 그리스 사람들도 적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평소에 그 신들을 모시는 그 아크로폴리스로 숨어 들어가는. 이 아크로폴리스는 신전 역할을 하면서 군사적 역할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테베 여러 폴리스들을 할 것 없이 다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이 올림푸스 산 위에 산다고 믿었죠.
자, 그리고 그 올림포스 신들을 기념해서 만든 이제 그 운동 대회가 올림피아 제전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체육대회. 뭐라고요? 올림피아 제전. 이게 몇 년마다 열렸을까요? 4년마다 열려요. 자, 이 올림피아 제전에서는 여러 대회를 했어요. 자, 우리 페르세우스가 자,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영광스럽게 자기 그 폴리스였던 아르고스로 돌아왔죠. 자, 근데 자기 외할아버지가 식탁을 보고 페르세우스가 무서워가지고 다른 데로 숨죠. 근데 우연히 페르세우스가 그 다른 도시 초대를 받았다가 무슨 대회에 나가죠? 원반 던지기 대회에 나가죠. 그랬다가 페르세우스가 원반을 던졌더니 원반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자기 외할아버지를 맞춰서 죽이죠. 그죠? 올림피아 제전에서 개최됐던 여러 대회 중에 무슨 대회가 있었다? 원반 던지기 대회가 있었고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이거 하죠? 투포원이나 원반 던지기 같은 것들. 그리고 창을 멀리 던지는 거. 투창. 그리고 단순히 이거 달리는 거 있죠? 달리기, 그쵸? 그리고 주먹으로만 싸우는 거. 주먹으로만 싸우는 거. 발 쓰면 반칙이에요. 권투가 있었죠, 권투. 그리고 발도 써도 돼요. 격투기도 있었죠. 자, 올림피아 제전에서는 이런 여러 체육 종목도 존재.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평소에 사는 곳. 자, 이곳은 아고라라고 불렸어요. 아고라는 광장을 뜻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일상 대화 같은 것도 나누고 물건도 사고 팔고 그리고 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여기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렇죠.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 평야지대 그 아고라에서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아고라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지낼 때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다. 자, 이런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런 그리스의 도시를 뭐라고 불렀다?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뒤에 CE가 아니, 경찰이 아니에요. 폴리스예요. S로 끝납니다. 이런 게 그 발칸반도에 있던 그리스에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1000여 개가 있었다. 대표적인 폴리스 하면은 테세우스를 시조로 하는 아유, 아테네, 아테네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을 헤라클레스의 수손이라고 여겼던 스파르타. 자, 그리고 페니키아에서 온 카드모스의 후예, 테베가 있었죠. 그리고 페르세우스를 시조로 하는 미케네. 기억나죠? 네. 자, 그 밖에도 뭐 올림피아라든지 아르고스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폴리스들이 존재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폴리스는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개 어디?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사이가 안 좋았죠. 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41페이지. 자, 보시면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굉장히 좀 같은 폴리스긴 하지만 좀 그 운영되는 방식이 달랐던 두 폴리스예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세요. 아테네는 시민이 굉장히 지금 나라에서 절반이 넘죠. 자, 54.5%가 시민이고 36.5%가 노예, 그리고 9%가 외국인들이죠. 네. 아테네에서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그 도시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함께 결정을. 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섹터, 구역을 우리는 지금 동이라고 부르죠. 수서동, 일원동, 가락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 섹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데모스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모여 사는 공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데모스. 그쵸? 노예는 전쟁에서 졌거나 해가지고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이 노예예요. 자, 이런 여러 데모스가 아테네에 존재했는데 이 데모스에서 각자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자,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간을 민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민회에 만약에 뭐 누군가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 죽였다, 도둑질을 했다, 누군가 처벌해야 된다, 혹은 다른 폴리스와 전쟁을 해야 된다,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된다. 자, 이런 나라에서 중요한, 아테네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시민 중에 한 명이 여러 사람들 모이는 그 아고라에서 제안을 하는. 그러면은 그 아고라에 모여있던 여러 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그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 이 안건이 통과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가 되면은 이 안건은 부결되는. 자, 이런 것들을 데모스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죠. 데모크라시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불러요?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자, 기원전 8세기에 나라의 중대사를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례는 기원전 8세기 어느 공간에서도 없었어요. 어디가 유일했어요? 그리스. 그 중에서도 어느 폴리스? 아테네가 유일했어요. 아테네도 물론 기원전 8세기 이전에는 자, 아이게우스, 테세우스 이런 사람들 아테네에 모였어요. 왕이었죠. 원래는 아테네에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중심인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왕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 정이 실시가 돼요. 이 귀족들 중에서 그 아테네를 이끌어갔던 우두머리들을 집정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집정관을 그리스어로는 아르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고 이제 평민들,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방금 얘기한 여러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자, 재판을 하는 민주정이 실시가 돼요. 그 민주정을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민주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 이렇게 불러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자, 처음 나라가 만들어지고 망할 때까지 왕이 존재했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독특한 게 왕이 두 명이었어. 왕이 몇 명? 두 명의 왕. 듀얼 킹이라고 불러요. 듀얼이면 둘이죠, 둘? 듀얼 하면 둘이잖아요. 듀얼 킹. 그리고 이 왕은 여러 귀족들의 대표격이라고 보면 나라의 중대사들을 스파르타는 여러 귀족들이 이끌어가요. 그런 정치 체제가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는 여기 보면 시민들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예요? 6.25%밖에 안 되죠. 이 소수의 시민들이 자, 다수의 반자유민들과 노예를 지배하는 나라가 스파르타였어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앞으로 가보시면은, 그냥 이건 지도 보세요. 여기 스파르타가, 그냥 지도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스파르타가 있던 요 지역을 라코니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코니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너희 수원시가 경기도에 속해 있죠? 그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잖아요. 그죠? 라코니아 스파르타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코니아가 더 어떤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죠? 그리고 라코니아 옆에 우리 경기도 옆에 강원도 있죠? 경기도 옆에 또 아래 충청도 있고 라코니아 옆에 여기 이 반도를 메세니아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세니아. 자, 근데 우리 이 그리스 지역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그를 모르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죠? 도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서 400년 동안 그리스 세계가 암흑 세계라 그랬죠? 기록된 게 없는. 그 도리아인들의 후손들이 여기 스파르타를 장악하고 스파르타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아까 봤던 스파르타의 시민 6.25%는 다 성분들이 도리아인들이었어요. 자, 그 도리아인들이 스파르타를 이끌어갔는데 라코니아에 살던 이 스파르타의 그 도리아인들이 옆에 메세니아 지역을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세니아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 그죠? 얘네들끼리도 같은 도시 국가들끼리지만 뭐 같이 협력만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세니아 지역을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뒤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던 뭐 반자유민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상인들이었고요. 이 노예라고 불리는 헤일로타이들은 대부분 메세니아 주민들이었어요. 이 시민들은 대부분 누구였다고요? 도리아인들이었죠. 이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그 메세니아인들이라든지 상인들을 지배하는 폴리스가 스파르타였어요. 자, 그리고 아테네 얘기할 때 하나를 빼먹었는데 봐봐, 선생님 봐봐. 이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대부분이 시민들이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속한 이 시민들은 여자 시민도 있었는데 여자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자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외국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없어요. 노예들은 권한이 있었을까요? 노예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한계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오로지 누구만 참여가 가능했다? 남자 시민만 참여가 가능했어요. 외국인, 여자, 노예들은 참여가 안 됐다. 그쵸. 남자 성인 중에 시민들. 스파르타는 갓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왜 아기가 처음에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기가 뭐 기형이라든지 뭔가 좀 부실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그 스파르타의 시민들이 이제 이거를 아기를 보고 판단을 해요. 얘가 약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낭떠러지에 던져요. 그리고 우월한 애들만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7살이 되면 스파르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집어넣어요. 그 학교가 아구게라는 곳이에요. 몇 살에 들어간다고요? 7살에 들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씩 육체 단련하는 훈련만 해요. 몇 시간? 예, 그쵸. 뭐 창 던지기, 권투, 그 올림피아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격투 훈련들을 하루에 10시간씩 받아요. 이제 뭐, 그러니까 아기들 맞게끔 그런 창들을 줬겠죠?
자, 이런 훈련을 60살까지 받아요. 몇 살? 그러니까 태어나서 7살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소수의 엘리트 시민들이 아까 정복했던 메세니아나 이런 그런 지역들 있죠? 자기들을 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노예들을 그 무력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르타는 항상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구게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식량을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무기를 준 다음에 이 노예들을 죽이거나 공격해가지고 걔네 거를 뺏어오라. 자, 그런 폴리스가 스파르타였어요. 그렇게 훔쳐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약탈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나라에서 부추겼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